깜짝 놀람. 중국 고위 관리의 며느리가 악랄한 계략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을 감옥에 밀어넣어 전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다. 아름다운 여성 교사가 학교에서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었고 모든 증거는 그녀의 비밀 연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는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차분히 지켜보는 지능적인 인물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연인일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기이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밝혀낸다. 이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6월 오후 9시 3분 중국 전남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당직 경찰은 단 2분 만에 학교에 진입했고 3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확보 및 조사에 착수했다. 형사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을 조사했으며 그곳은 2층에 위치한 컴퓨터실이었다. 그곳은 1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실이었고 장야 씨는 교실 통로에 반드시 누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하반신은 나체였으며 청치마, 나일론 스타킹, 속옷은 벗겨져 한쪽에 버려져 있었다. 셔츠와 브래지어는 위로 걷어올려져 가슴이 노출된 상태였다.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하이힐은 한쪽으로 벗겨져 있었고 손톱에는 약간의 손상이 보였다. 시신 주변의 책상과 의자는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지문과 발자국이 발견되었으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교실이었기 때문에 법의학적으로 큰 가치가 없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질 아래쪽에서 흰색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범인의 체액으로 추정되었다. 현장에서의 초기 감식 결과 이는 잔혹한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으로 보였다. 법의학 검토 후 확인되지 않은 액체는 남성의 정액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장야신의 하반신에서도 동일한 정액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질 내부에서는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삼선도시의 형사 경찰들은 연간 살인 사건이 몇 건 되지 않기에 경험이 부족했다. 시 당국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형사 경찰팀의 특별 수사대를 구성하여 이 중대한 강간 살인 사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특별 수사대는 우선 전남고등학교 교장 리를 찾아가 장야신의 배경을 조사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장야신은 학교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교사였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우아한 몸매를 가졌으며 매우 여성스러웠다. 흥미롭게도 장야신의 미모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교 교사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35세 이상, 심지어 45세를 넘긴 경우가 많았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결혼한 2명의 젊은 남성 교사를 제외하면 미혼자는 없었다. 장야 씨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일찍 수업을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해가 지기 전 학교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후 기숙사로 돌아가 로맨스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었다. 주말에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TV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약 6개월 전 장야 씨는 인터넷에 빠지기 시작했다. 밤에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대신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거나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보통 컴퓨터실이 문을 닫는 밤 9시까지 그곳에 머문 후 방으로 돌아갔다. 특별수사대는 이후 사건 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형사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강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범인은 몰래 컴퓨터실에 들어가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던 장야신을 밧줄로 목을 졸라 공격했다. 공격을 당한 장야신은 본능적으로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책상과 의자가 움직였고 손톱에 약간의 부상이 발생했다. 범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발가벗겨 모욕한 뒤 현장을 떠났다. 문제는 성폭행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이었다. 범인은 강간죄의 형량이 보통 10년을 넘지 않는 반면 강간 후 살인하면 거의 확실히 사형을 선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많은 연쇄 강간범들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왜 범인은 반드시 장야신을 죽여야만 했을까? 범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고 입막음을 해야 했던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범인은 장야신과 아는 사이였으며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범인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젊은 여성을 제압할 수 없었고
결국 살해한 후 시신을 모욕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타당해 보였다. 장야신의 키는 6m에 불과했기 때문에 만약 범인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었다면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노인이거나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이라면 살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때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교사 양진청이 형사경찰팀을 찾아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전직 학교 경비원이었던 리아이 취안이었다. 그는 60대의 키가 작은 남성이었으며 범죄 전력이 있었다. 리아이 취안은 과거 한 남성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후 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 집도 가족도 없었고 그의 사촌인 리 교장이 그를 학교 경비원으로 고용했다. 몇몇 교사들은 이에 불만을 가졌지만 교장의 권위 때문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양진청은 리아이 취안이 2명의 여교사를 성희롱했으며 속옷을 훔치거나 그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장야신이 그가 도둑질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직장 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고하는 대신 더 이상 야외에서 옷을 말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리아이 취안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커튼을 걷어 장야신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더 중요한 점은 장야신이 살해된 후 리아이 취안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양진청의 증언을 들은 후 형사경찰은 리아이 취안이 사건 발생 후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의 수사에서는 범인이 노인일 가능성, 청소년일 가능성, 혹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리아이 취안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했으며 여성들을 괴롭히고 목욕을 훔쳐본 전력까지 있었다. 그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장야신에게 욕망을 품었고 밤마다 혼자 인터넷을 하는 그녀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이가 많고 힘이 약했지만 뒤에서 밧줄로 공격한다면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즉시 학교로 가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리아이 취안이 사건 발생 후 하루 이상 무단 결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리 교장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즉시 그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고 가족과 연을 끄는 리아이 취안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80세 노모뿐이었다. 설득 끝에 노모는 전날 리아이 취안이 다급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도시를 떠나겠다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아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음을 직감한 노모는 그를 오래된 이웃집에 숨겨주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추적하여 담장을 넘으려다 도망치려던 순간 체포했다. 경찰차 안에서 리아이 취안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리아이 취안은 갑자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밤마다 장야신과 양진청이 교실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자주 만나며 때때로 학교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했다. 더 중요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날 밤 7시 30분 이후로 학교를 떠난 여교사는 3명뿐이었으며 이후 학교에 들어온 남자는 단 1명, 양진청뿐이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의심을 품고 양진청의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혈액 샘플을 요구하자 양진청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순순히 응했다.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현장에서 채취된 흰색 액체는 양진청의 DNA와 일치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고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양진청은 강간과 살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자신은 장야신을 해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DNA 증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다. 모든 증거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양진청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다. 그는 연인을 강간하고 살해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을 인물이 아니었다. 만약 비밀관계를 숨기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닌 외딴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양진청의 아버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아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당시 해당 지방에서 사건을 지원하던 국가적으로 유명한 범죄 수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문가가 사건을 분석한 후 몇 가지 불규칙한 점을 발견했고 이는 곧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즉시 해당 도시로 이동하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세부 사항을 살핀 후 범행 현장 사진을 보자마자 중요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추가 확인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사건 현장을 조사한 후 시체 안치소로 가서 피해자의 시신과 옷을 직접 살펴보았다. 분석을 마친 그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확신이 들었고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양진청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양진청의 집에서 전문가와 경찰팀은 그의 아내 조샤 오시에를 만났다. 그녀는 뛰어난 수학 교사로서 지적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었다. 범행 당일의 행적을 묻자 그녀는 바쁜 교육 업무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날 저녁 집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잃어버린 서류를 찾기 위해 나중에 학교에 들렀다고 답했다. 오후 8시 50분쯤 남편이 학교를 잠그는 소리를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일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밤 9시 30분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학교에 도착한 그녀는 장혜아 신이 강간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남편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며칠 후 경찰이 양진청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을 때 조샤 오시에는 혼란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만큼 충격을 받지는 않는 듯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남편이 성욕이 강해 거의 매일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도 강요하곤 했다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최근 성관계를 거부해왔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했다. 독립적이고 커리어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는 남편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의 불만이 범죄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다. 전문가가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양진청의 집을 떠난 후 그는 경찰에게 조용히 욕실에서 가져온 빗을 건네며 DNA 검사를 요청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는 즉시 특별수사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그는 양진청이 결백하며 진범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전문가가 진짜 범인은 조샤 오시에라고 발표하자 방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들은 믿기 힘들어하며 이 사건은 강간 살인 사건인데 여성이 저지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들은 범행 현장에서 정액이 발견된 점을 들어 양진청이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결정적인 증거를 지적했다. 정액이 사진 촬영된 시간인 오후 9시 06분에는 이미 완전히 액화되어 있었지만 양진청은 오후 8시 59분에야 학교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정액이 액화되는 데는 최소 10에서 30분이 걸린다. 즉, 정액이 양진청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며 이는 범행 현장이 조작되었음을 의미했다. 법의학 감식 결과 피해자는 사후에 강간당했으며 시신 내부에는 정액이 없었다. 이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양진청의 정액을 이용해 수사를 교란하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범인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정액이 액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오류가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 결국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고 조샤 오시에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경찰이 그녀를 진범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만이 양진청의 정액을 의심 없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의 아내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샤 오시에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면모가 드러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였으나 젊은 여제자와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버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자살했다. 이러한 가정사가 조샤 오시에게 바람을 피우는 남성과 그들의 불륜 상대에 대한 깊은 증오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밤 9시쯤 컴퓨터실에서 장혜아 씨를 만나러 갈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녀는 저녁 7에서 8시 사이에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을 이용해 정액을 확보했다. 이후 학교에서 서류를 찾는다는 핑계로 콘돔을 몰래 챙겨갔다. 밤 8시경 그녀는 컴퓨터실에 침입해 장혜아 씨를 뒤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을 강간 살인 사건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콘돔에서 정액을 꺼내 몸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와 남편이 9시에 도착하도록 유도하여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도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정액이 액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간과한 것이다. 경찰이 9시 06분에 도착했을 때 정액은 이미 완전히 액화되어 있었다. 즉, 최소 10에서 30분 전에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양진청이 도착하기 전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반드시 9시 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정액을 이용해 현장을 조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살인범이 아니었지만 범행 계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했다. 경찰이 조샤 오시에를 체포하자 그녀는 자신이 피 묻은 펜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범행 중 손이 긁혀 피가 묻은 펜을 집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후 이 쓰레기가 수거되어 폐기장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도시의 느린 쓰레기 처리 과정 덕분에 경찰은 여전히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10시간 이상의 수색 끝에 경찰은 혈흔이 남아있는 펜을 발견했고 이는 조샤 오시에가 진범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6개월 전 남편의 일기를 몰래 읽다가 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일기에는 남편이 자신을 늙고 재미없고 세련되지 못한 여자라고 표현하며 장야신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의 부유한 가족은 이를 인정해주기는커녕 그녀를 경멸했다. 어머니의 배신과 자살로 인해 남편의 불륜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이번에는 자신이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논리와 지능을 가졌어도 그녀는 결국 완벽한 살인자가 될 수 없었다. 경찰을 이용해 남편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계획은 노련한 범죄 수사관들에게 너무도 허술한 유치한 장난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범죄 미스터리에서 만나요.